문재인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그리고 순환출자 해소 이렇게 재벌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주 회사들은 그러면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선정한 베스트 애널, 특히 지주사 베스트 애널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동영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지나요? 예, 확률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여태까지 많은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분할된 두 개 회사, 즉 지주회사하고 영업회사의 합계 네네. 시가총액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주회사 전환 결의 자체만으로도 주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게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9월 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가고 있죠. 경제 민주화다, 재벌 개혁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순환 출자를 통해서 이 재벌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다 지배해 왔다면 이걸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국회를 통과하는 이 시점을 계기로 지주사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9월 정기국회 굉장히 중요한 게 통과가 되든 통과가 전혀 되지 않든 어쨌든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가 안 돼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지배구조 관련 종목, 지주회사 종목들을 계속 팔고 있는 것들이 아직 법안으로 확정된 건 없지만 정부 부처들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관련된 노이즈들을 내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것들이고요. 국회에서 법제화가 된다면 당연히 해당 종목들은 그에 따르는 변화를 거칠 테니까 거기서 기회 요인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는 추가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주가에 작용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인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개편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삼성그룹이 현 시점에서는 지배구조가 법규를 위배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네. 재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재판에 혹시라도 노이즈를 일으킬 만한 지배구조 개편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하고 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4%를 시장에 출회하면 이것으로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는 모두 해소가 되고요. 네. 만약에 최대한의 노력을 보인다면은 아마 이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삼성그룹이 아시다시피 비금융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고 지주회사라 하면 금융지주회사, 비금융지주회사 또 양쪽 다 지주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비금융지주회사는 사실 300조 원짜리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20% 또는 30% 확보하는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융 부분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의 장점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유예 기간도 최초 5년에서 최장 7년까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전자 지분 약 2% 정도를 추가로 사올 수 있는 돈은 물론 많이 들지만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고 순환출자도 있습니다만은 네. 삼성물산이 가장 위에 있고
금융의 삼성생명과 비금융의 삼성전자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네네.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자체를 인적 분할해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들고 있는 쪽을 금융지주회사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네.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처럼 삼성생명 자체를 인적 분할해서 뭐 신주 발행하고 주식 교환을 통해서 금융지주, 금융영업 그러니까 삼성생명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주회사를 만들고 나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거고요. 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지금 법상으로는 비금융회사를 2대 주주로서는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일정 부분만 2대 주주인 삼성물산한테 팔아서 1대 주주, 2대 주주 위치가 바뀌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대부분 들고 있을 수 있고 1.8%를 넘기면 이제 뭐 6% 이상을 들고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삼성물산이 돈을 내고 사가야 되는데 유예 기간 자체가 최장 7년으로 길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사갈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최장 7년이라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 네네. 유예 기간이 네. 일반 비금융 지주회사는 최초 2년에 추가 2년이 주어지고요. 네네. 반면에 금융 지주회사는 최초 5년에 추가 2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비금융 지주회사로 세울 경우에는 7년까지 삼성물산이 차근차근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네, 시간적 맞습니다. 여유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산분리를 또 따라가겠다는 거네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규정은 다 지키고 네네. 가겠다는 게 삼성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은 좀 주요 회사들의 전망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거의 지주회사격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삼성물산의 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삼성생명의 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쪽은 어쨌든 회사가 나눠지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 요인이 될 거고요. 네네. 그 다음 단계에서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1.8%를 삼성물산한테 판다라고 봤을 네네. 때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쪽은 좋고 돈을 마련해야 되는 쪽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단계를 지나가면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전자의 1대 주주로서 네.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지금 배당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배당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삼성생명은 지난번 5월 말에도 규제 준수를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 소폭 매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생명이 뭐 그룹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삼성전자 지분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와야지 만족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일정 부분, 즉 1.8% 정도만 매도해서 2대 주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들여 오는데 네. 7년 정도가 걸린다고. 7년까지는 예, 유예 기간이 유예 최장 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단번에 그 돈을 쓰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제 분할해서 사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돈은 열심히 마련하고 있고요. 네네. 사옥하고 한화 종합화학 지분 매각건이 합쳐서 한 2조 원 정도 돈이 네네. 올해 안에 들어올 걸로 네네.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연간 영업이익이 대략 한 1조 원 정도.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전자가 배당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입이 연간 네네.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계속 쌓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유예 기간을 여쭤보는 이유는 네. 이제 우리가 삼성물산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네. 생각하면 네. 그 지배 구조가 개편되는 수혜를 누리기까지 네. 꽤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에 대한. 예.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사기는 사실 쉽지 네네네.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주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액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전자의 1대 주주로서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둘러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물론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편됐을 때의 어떤 수혜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편이 되면 좋긴 한데 일단 그 공정거래법이 그 개편안이 나오게 될 경우 기업들이 일하기 참 힘들어지고 또 지분을 팔아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일단 7월에 공정거래법 개편안 윤곽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2차 공청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순환 출자, 또 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공익재단 의결권을 규제하겠다. 네. 이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높이도록 하겠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이미 그 각각의 법으로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정부안이 특별하거나 뭐 더 세거나 한 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겁니다. 이 최종안을 확정해서 9월 정기국회에 이제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뭐 일감 몰아주기야 전반적인 이 규제 강화가 되고 있는 톤이었고, 네네. 기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한다 그러면 SK그룹이나 LG그룹에서는 계열사를 추가로 좀 더 매입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네네. 기존 순환 출자를 해소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한다 그러면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순환 출자가 있기 때문에 해소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떤 지주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을 해서 일감을 더 이상 몰아주지 마라라고 얘기하게 됐을 경우 지금까지 지주회사가 버는 돈 가운데 비상장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 기업이 돈을 벌고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을 지분법 이익으로 또 가져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거 혹시 그러니까 지주사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은 아닌가 싶으세요? 지주회사보다는 그런 비상장 회사를 또는 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 방향이 될 거고요. 네네. 이제 시장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2015년도 초에 법이 이제 개정해서 실행이 되면서 글로비스에 대해서 최대 주주 일가들이 12% 지분을 블락으로 팔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주주 일가 지분 합계가 이제 30%, 20% 이렇게 각각 적용되고 있었던 거를 20% 이상으로 강화해서 통일하겠다라는 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혹시 이제 글로비스나 이노션 같은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대주주들이 지분을 더 팔 것이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우려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분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꼭 뭐 총수가 감옥에 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계열사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IT 서비스나 뭐 물류나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B그룹 고객, 그룹 이외의 고객을 찾기 위해서 뭐 M&A를 한다든가 사업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지분을 꼭 팔 거다라고 우려하는 거는 좀 우려가 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연초에는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힘이 빠졌었어요. 그때 힘 빠진 이유는 뭐였었나요? 연초보다 지금 네네. 주가가 이제 시장도 안 좋지만 당연히 네네. 지주회사 주가도 좋지 않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자면 저희가 지주회사는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을 얘기를 하는데 네. 연초에는 그 할인율이 30에서 50%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뭐 50에서 60% 정도로 할인율이 더 확대. 그러니까 자산이 더 뭐 싸게 100만 원이면 한 70만 원 정도로밖에 가치 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50만 원 정도까지 그렇죠. 내려갔다고요. 예. 네. 이게 사실 지수가 빠진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요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이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가치를 이제 네네. 자산 가치에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경제민주화 관련된 부분들이 네네. 법제화되지는 않으면서 계속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고 좀 노이즈가 있으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좀 팔았기 때문에도 주가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딱히 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네. 시기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시점이 통과가 되면 되는 대로 그에 따른 액션이 일어날 것이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노이즈가 없겠구나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선제적으로는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야 시장에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 주가가 좋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주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선제 조건은 시장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좋아져야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기업이 돈을 벌고 그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그 배당을 먹는 이제 지주회사도 돈을 함께 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좀 시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건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가장 유망해 보이는 탑픽 그 지주사는 하나 꼽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기업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저희는 SK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네네. 있고요. 굉장히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가시성이 가장 크고요. 내년 이후에는 주요 비상장 회사인 SK 실트론, 네네. SK ENS, SK 바이오팜,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또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도 만약에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지금 20%에서 30%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면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회사인 SK텔레콤을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K나 SK텔레콤은 전부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체제가 완성이 됐을 때에는 배당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배당이 늘어나면 지주회사한테는 또 당연히 네.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MTN이 선정한 베스트 애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동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